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파트 4. 출판 웅진지식하우스. 저자 데니얼 코일. 기획 윤문경. 리딩 이승미. 챕터 7. 진실을 이끌어내는 질문.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팀을 이끈 질문. 이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팀은 어디에 있을까? 가장 효율적인 팀 중 하나인 네이비실 전 현직 실 부대원들에게 어떤 리더를 제일 존경하느냐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있다. 바로 데이비드 쿠퍼이다. 2014년에 은퇴한 쿠퍼는 다른 부대원에 비해 특출한 점도 없을 뿐더러 가장 똑똑하지도 강인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쿠퍼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문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다. 그는 훌륭한 팀을 조직하는 최고의 인재였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승진만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친근하고 항상 편하게 소통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다 말한다. 그들은 작전 장소에서 쿠퍼의 팀이 함께 일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특히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얼마나 이를 잘 극복했는지 또한 알려주었다. 그들과의 대화가 이어질수록 내 머릿속에서 쿠퍼는 영화 속 인물들처럼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갔다. 쿠퍼는 하와이 안풍 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샌들을 신은 채로 나타났다. 보통 체격이었고 특별히 남다른 면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매우 건강해 보였고 예상외로 수다스럽고 따뜻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는 눈썹에 힘을 주고 온 정신을 집중한다. 대부분의 실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팔꿈치를 몸에서 떼고 주의력을 발산하며 방안을 탐색한다. 이른바 공간을 통제하는 것이다. 네이비실의 대원으로서 쿠퍼가 해줄 말은 많지만 팀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물어본다면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딱 하나 있다. 2001년 새해 전날 아프가니스탄 바그람과 잘랄라바드를 오가는 황량한 도로 위에서 있었던 일이다. 쿠퍼는 그의 상관과 함께 이 도로를 하루 만에 왕복해야 했다. 180km나 펼쳐진 도로는 그간 곳곳이 폐쇄되었고 폭탄이 비오듯 쏟아지며 온갖 강도와 반란군이 득실됐다. 하지만 쿠퍼의 상관은 작전을 기획한 당사자로서 자신감을 피력했다. 쿠퍼는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상관은 문제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했다. 결국 상상 이상의 악조건으로 차량은 반도 지나지 못했고 심지어 반란군에게 무기를 모두 뺏겼다. 그는 목숨을 건지고 바그람으로 돌아가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되었다. 쿠퍼가 말했다. 그날 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쿠퍼는 그 후로 집단의 기능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람이라면 무의식적으로 강력한 권위의 편견에 시달린다. 윗사람이 뭔가를 지시하면 설사 잘못되었더라도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시키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좋은 결정을 내리는 믿을 만한 방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 집단 지성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서로에게 의의를 제기하고 알맞은 질문을 던지고 권위에 의지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일까? 인간의 본성은 늘 반대로 작동하려 든다고 그는 말한다. 쿠퍼는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일을 시작했다. 새로운 팀원이 그의 계급을 부르면 즉시 시정했다.
쿠프, 데이브, 얼간이 등 모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불러도 좋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여기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이 의견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말해주세요. 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덧붙였다.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명령을 내리기보다 많은 질문을 하려고 노력했다. 의견 있는 사람 없어요? 임무 중에도 항상 팀원들, 특히 새로운 팀원들과 더 자주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예컨대 도시에서 교전 중인데 유리창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유리창 앞에 서 있으면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저격수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눈에 누군가 창문 앞에 서 있는 게 보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피하라고 말할 건가요? 거기 가만히 서서 총에 맞게 놔둘 건가요? 심찬 팀원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옆으로 피하라고 말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할 행동 지침이죠. 모든 결정 하나하나에서요. 나아가 쿠퍼는 구체적인 수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밖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울리는 일 같은 거죠. 팀의 화합을 강화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려운 일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절벽에서 떨어지고 물에 젖어 추위에 떨면서 한 팀이 되는 겁니다. 가장 유용했던 방법은 AAR, 즉 사후평가였다. 각 임무가 끝나자마자 실시한 AAR에서는 팀원들이 모여 짧은 미팅을 열고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토론하고 제언했다. AAR은 지휘관이 아니라 부대원들이 주도했다. 의제도 없고 기록을 남기지도 않았다. 목표는 계급장을 뗀 원탁회의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는 모든 일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수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특히 그들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말이다. 얼마든지 말해도 좋습니다. 계급장을 떼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거 내가 망쳤어. 실제로 리더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세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내가 망쳤어. 함께 모여 지난 일을 분석하면 모두가 사건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알게 된다. 사람들은 경험과 실수를 모두 공유한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고 집단 지성을 구축할 수 있다. 이로써 모두가 함께 활동하며 팀의 잠재력에 이바지할 수 있다. 벨 연구소의 의외의 성공 비결. 1925년 미국 내 통신망 구축을 위해 조성된 벨 연구소는 르네상스 당시 피렌체에 맞먹는 과학의 본거지이자 집단 지성의 요람으로 성장했다. 벨 연구소에 수백 개의 특허를 신청한 창조성의 대가들은 10명 정도로 압축된다. 경영진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특허를 낸 10명의 과학자들을 연구하며 공통된 실마리를 추적했다. 그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전문성일까? 학습 배경일까? 가정 환경일까? 수십 가지의 연결고리를 고민하고 버리기를 반복한 후에야 그들이 습관 하나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벨 연구소의 카페테리아에서 과묵한 스웨덴 출신 엔지니어 해리 나이퀴스트와 함께 정기적으로 점심을 먹은 것이다. 그는 역사상 가장 창조적인 현장의 제일 중요한 인물로는 전혀 눈길을 끌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특별한 것 없는 그와 함께 점심을 먹는 것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걸까?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나이퀴스트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우선 그는 심성이 따뜻했다.
그와 함께 하면 누구나 아버지 같은 온기를 느꼈다. 두 번째로 끊임없는 호기심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과학적 분야로 구성된 이곳에서 나이키스트는 폭넓고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연관관계를 찾으려고 시도했다. 나이키스트는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 포착한 다음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이렇게 묻는다.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적재적소에 꽂히는 질문 던지기. 로시 기베치는 캘리포니아 팔로엘토에 설립된 다국적 디자인 회사 아이디오의 뉴욕 지점에서 근무한다. 오늘날 아이디오의 위상은 벨 연구소에 버금간다. 애플 컴퓨터의 마우스,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인슐린 펜, 직립형 치약 튜브 등을 고안했고 역사상 가장 많은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아이디오는 약 600명의 인력을 소규모의 팀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재해 발생 시 전 지구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부터 스마트폰 충전 패키지를 고안하는 것까지 온갖 과업을 수행한다. 작은 체구의 40대 여성 기베치의 공식적인 직업은 디자이너이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도 수많은 프로젝트에 관여하면서 총매체 역할을 자처하며 디자인팀의 방향을 잡아주고 있다. 팀들이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힘겨워하면 로시가 마법사처럼 등장한다. 기베치는 말했다. 제 입장에서 모든 대안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흥분, 동기부여를 자극해 더 큰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그들의 생각을 편하게 나누도록 하려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단력의 문제가 아니라 발견의 문제입니다. 적재적소의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것이 핵심이죠. 기베치의 동료들은 하나같이 그녀의 역설적인 면을 꼽는다. 부드러우면서 강하고 따뜻하면서 고집이 있다는 점이다. 로시는 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늘 상대를 자극하고 뒤흔들어 눈앞에 있는 것 이상을 생각하도록 돕습니다. 늘 확실하고 뚜렷한 것에서부터 질문합니다. 그건 잘못됐어 라는 식으로 논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화 속에 유기적으로 녹아있죠. 기베치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태도를 지켜보면 마치 노련한 육상 선수를 관찰하는 느낌이 든다. 그녀는 두 눈으로 가이거 개수기처럼 상대의 기분과 표현 방식의 변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표착한다. 그리고 일정한 주제에서 조금이라도 긴장감이 묻어나면 놓치지 않고 원인을 찾기 위해 설계한 질문을 던진다. 그녀는 늘 한마디씩 덧붙인다.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도 비슷할 거예요. 여기에서 말을 멈췄던 이유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교류의 신호를 발산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편히 마음을 연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하게 된다. 마치 마법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 사실 수많은 연습의 결과물이다. 예컨대 기베치는 아이들처럼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카세트 레코더로 몇 번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다. 톤과 타이밍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지는 지점을 체크해보는 것이다. 진정한 소통의 힘은 감정의 전달에 있다. 감정의 전달이 미세한 교류의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화가 오고 간다. 에이브러햄슨이 말했다. 미묘하다는 말이 핵심입니다. 그녀는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아주 열린 자세로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보살펴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킵니다. 로시는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멈추고 상대방과 질문에 오롯이 집중하며 질문이 뜻하는 바를 파악합니다.
상대방을 어디론가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죠. 그녀의 진정한 강점입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 때라는 것이다. 한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듣는 와중에 동조가 일어나는 현상은 우연이 아니다. 자신이 말하는 순간에 상대방에게 공감하기란 매우 어렵다. 사람의 말이란 아주 복잡하다. 말하려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듣고 있으면 시간에서 해방된다.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죠.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상대방과 완전히 이어지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잦은 빈도로 동조가 일어날수록 두 사람의 친밀감은 깊어진다. 더불어 친밀감은 조금씩 변화하지 않고 한순간에 변해버린다. 동조가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시는 말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정말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한껏 상대의 존재를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서로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순간이죠. 지금까지와 달리 앞으로는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겠네요. 우리는 서로 이미 변한 것을 알고 있죠. 라고 말이에요. 리더십 컨설턴트 과정연구는 중간관리자 양성 과정에 참가한 3,492명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제일 효율적인 청자들은 다음 4가지 사항을 실천하고 있었다. 1. 상대방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느낌이 들도록 소통했다. 2. 남을 돕고 협동하는 자세를 취했다. 3. 부드럽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진부한 의견의 의의를 제기했다. 4. 때때로 대안을 제시했다. 젠거와 포크먼의 표현에 따르면 가장 효율적인 청자들은 트램펄린처럼 행동했다.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스펀지와 달리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을 흡수하고 뒷받침하고 에너지를 보태 원활한 대화를 촉진했다. 효율적인 청자들과 트램펄린의 또 다른 공통점은 반복을 통해 중폭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질문을 하고 나서 첫 응답에 멈추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오히려 다양한 방법으로 어디에서 긴장이 유발되는지를 탐구한다. 그리하여 미처 드러나지 않은 진실과 교감을 밝혀내고 협동을 가능하게 한다. 모든 대화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취약성을 수립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닌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에 달려있다. 이는 곧 자신의 주도로 방안을 제시하고 뭔가를 제안하는 쉬운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키스트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또는 내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효과를 받는지 알려줄게 라는 말로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다. 대개 그런 말들은 상대방이 아닌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몸짓과 표현을 조절하는 것이다. 제가 제일 입에 자주 올리는 말은 간단해요. 기베치는 말했다. 그 이야기 좀 더 해볼래요? 라고 묻는 거죠. 제안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제안을 하려면 이른바 생각의 발판을 수립한 다음에 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베치가 말한 이러한 발판은 대화의 밑바탕을 이루며 위험과 취약성을 뒷받침한다. 발판을 갖추면 사람들은 위험을 좀 더 쉽사리 감수할 수 있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협동에 필수적이다. 발판이 없으면 대화는 무너진다. 파트 3. 우리를 만드는 이야기가 있는가? 챕터 8. 공동의 이정표 세우기. 우리는 보통 동기와 목표가 개인의 타고난 천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사람들은 동기나 욕망을 갖거나 갖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일련의 실험들이 보여주는 것은 동기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식으로 소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당신의 현 주소는 여기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은 저기다.
이렇게 공유한 미래는 목표가 될 수도 있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존슨 앤드 존슨의 우리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라든가 네이비실의 우리는 쏘고 움직이고 소통한다 라는 슬로건처럼 말이다. 연결고리를 만들고 그 주변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핵심은 스토리를 전달하는 일이다. 우리는 스토리라는 말을 무심코 사용한다. 마치 스토리와 화법이 변치 않는 현실에 대한 일시적인 장식인 양 말이다. 더 깊은 신경학적 진실은 스토리가 현실을 숨기지 않고 창조하며 인지와 동기의 물결을 촉발한다는 데 있다. 두뇌의 스캔이 그 증거이다. 인간이 어떤 사실을 들으면 두뇌의 일부 영역이 활성화되며 단어와 뜻을 해석하기 시작한다. 마치 밤이 되면 라스베이거스 시내에 불이 반짝 들어오듯이 두뇌는 원인과 결과, 의미의 연결고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 스토리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며 행동을 촉진하는 정신 모델을 제공하는 데 특화된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야기가 사람들을 움직인다. 스토리는 어떻게 집단의 행동을 유도할까? 이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많은 요소들과 달리 스토리를 외따로 떨어뜨리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스토리는 공기와 같다.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스토리의 효과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1965년 하버드의 심리학자 로버트 로준솔은 스토리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립초등학교를 섭외해 학생들에게 새로 개발한 지능 검사를 제안했다. 몇 주 후 교사들은 잠재력이 높은 학생들로 분류된 아동들의 명단을 받았다. 전체 학생의 20% 정도였다. 주최 측은 교사들에게 이들을 특별한 학생들로 공지했다. 시험 결과에 따르면 이 아이들은 과거에는 그다지 우수하지 않았지만 지적 성장에 남다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시험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다. 듬해 로준솔은 이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지 알아보러 다시 학교를 방문했다. 시험 결과가 예측한 대로 잠재력 상위 1군과 2군의 학생들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1군은 지능 지수가 27점 올랐고 나머지 학생들은 12점, 2군은 17점, 나머지 학생들은 7점이 올랐다. 나아가 고잠재력군 학생들은 측정 범위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호기심 많고 발랄하고 적응도 잘하고 성공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게다가 교사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가르치는 것이 즐거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버드 변형 습득 검사는 완전한 속임수였다. 실제로 고잠재력군은 무작위로 선택한 학생들이었다. 이 시험의 대상은 학생들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였다. 로준솔은 하나의 스토리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아이들은 평범하다라는 생각이 이 아이들은 특별하다. 성공할 운명을 타고났다라는 스토리로 대체되어 교사들의 평가에 반영되었고 성공적인 미래로 학생들을 이끌 일련의 행동을 창출했다. 스토리가 속임수라거나 학생들이 평범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 아이는 남다른 지적 성장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단순하고도 빛나는 발상이 동기, 인식, 행동을 한 방향으로 일치시켰다. 로준솔은 그 변화를 4가지로 분류했다. 1. 따뜻함. 교사들은 더 친절하고 주의 깊고 친밀한 교감을 추구했다. 2. 투입. 교사들은 더 많은 학습 자료를 제공했다. 3. 반응. 교사들은
학생들을 자주 부르고 그들의 말을 유심히 들었다. 4. 피드백. 교사들은 더 많은 피드백을 주었고 특히 학생이 실수를 범할 때 피드백을 집중했다. 흥미로운 점은 작은 행동들 수백 가지가 결합해 광범위한 효과를 창출한다는 사실이다. 고목적 환경은 이렇게 작동한다. 커다란 신호 하나를 보내지 않고 공동의 목표와 조율된 작은 신호 수백 개를 내보낸다. 대놓고 동기를 고취하기보다 얼마나 확실하고 꾸준한지가 관건이다. 거창한 연설보다 리더가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들에서 이러한 신호들이 발견된다. 이것이 우리가 일하는 이유,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또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게 하는 고목적 환경 수립이 중요하다. 고목적 환경은 수립 과정에서 고효율 환경과 고창조 환경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고효율 환경은 세련되고 믿을 만한 성과를 이루도록 도와주며 고창조 환경은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일관성과 혁신이라는 두 가지 도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두 영역에서 목표를 세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신하 부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선희 블루 다이아몬드님의 리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